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도 어제는 쉬고 오늘은 돌아왔습니다. 책벌레에서 책 읽고 있는 찌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핸드폰 모드로 와봤어요. 이 페북 라이브에서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하얗게 얼굴이 날아가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페북에서 이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루돌프 찌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눈이 내리게 눈 내리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왜 코는 같이 빨개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루돌프 모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긴다고 일단 많이 끊기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여성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관한 얘기예요.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다 쓸 수 있을까요? 말하기로 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면 망설이지 않고 기죽지 않고 지지 않는 불량 페미니스트의 대화 기술이라는 책이고 독일의 저자 니콜 슈타우딩거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페미니스트 책들에서 좀 아쉬운 거는 꼭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남자들하고 동등하게라고 생각하면 여자한테 더 이래야 돼라고 말하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하지만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제가 본문에도 썼지만 그때 내가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내가 왜 빨리 그렇게 받아치지 못하고 나중에 내가 집에 가서 그때 내가 화를 낼 걸 이러면서 이불킥 해본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특히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여자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뭔가 좀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그때 기분이 상대방이 상할까봐 내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 좀 순발력을 기르자라는 그런 책입니다. 네, 서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에겐 유쾌하게 맞받아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상대가 던진 한마디에 갑자기 뒤통수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멍해진다. 저 사람이 왜 지금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두뇌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애쓰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속 시원하게 반격을 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혹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동안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왜 그때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을까? 다음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맞받아쳐 주겠어. 안타깝지만 나쁜 소식이 있다. 다음은 절대 없다는 것. 같은 상황은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는 완전히 날아갔다. 하지만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 공격에 즉각 맞서는 능력, 즉 순발력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순발력이란 단순히 몇 마디 말을 재빨리 던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순발력은 어느 정도의 평정심을 담고 있는 인생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예를 들면 3초 안에 빨리 말을 받아쳐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속에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네,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라는 책이고요. 첫 번째 제목이 좀 와닿았는데요.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
실비아는 4년 전 한 중소기업 홍보부에 입사하여 주로 광고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다. 지난주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술에 취해 우연히 연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비아는 자기가 남자 동료들보다 거의 월 400유로를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비아는 부서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일꾼이다. 하지만 수학은 늘 동료들의 몫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남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것이 서투른 그녀는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등 잡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정작 프레젠테이션에는 부담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 장표 만들고 하지만 앞에서 되게 나서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 다음날 아침 실비아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물론 동료들한테 연봉 얘기를 들었다는 말은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살 수가 없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그녀가 사장실을 찾아갔다. 사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네. 그럼 들어와요. 무슨 일 있어요? 본격적인 대화 전 잠깐 잡담을 하는 사이 실비아는 다시 온기를 잃고 말았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꼼꼼히 챙기는 사장한테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 그녀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게 저 혹시 연봉을 조금 인상할 수 있나 해서요. 아, 왜요? 사장이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 근무한 것도 벌써 4년이나 됐고 마지막으로 연봉을 인상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실비아, 내가 실비아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서 좀 당황스럽네요. 게다가 실비아도 알다시피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거든요. 솔직히 프레젠테이션이나 고객 면담에서 실비아가 뭐랄까 주도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점을 무시할 수가 없죠. 정적. 대화의 흐름이 180도 바뀌었다. 주도권이 완전히 상대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단호한 협상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던 실비아의 각오가 나도 할 말이 있다는 사장의 공격으로 뒤집어졌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돈을 더 받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웬걸 지금은 그나마 있는 자리까지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대화는 사장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는 식으로 끝이 났다. 3주 후 사장은 실비아에게 130유로 인상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인상을 해주긴 해준 거죠. 뭐 실비아에게도 이득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남자 직원하고는 270유로 차이가 나고요. 사장 역시 여러모로 이득이다. 첫째, 돈을 절약했고 둘째, 여직원에게 불안을 조장하여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협박을 하였으며 셋째, 여직원이 당분간은 조용할 테니 말이다. 실비아는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상당 기간 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비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앞서 여러 사례에서도 보았듯 그녀의 자아상은 일그러져 있다. 자신이 진짜 능력과 가능성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해주긴 해줬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안 됐던 실패의 사례를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예성님이 방송 끊겼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자, 실비아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남성 동료와 똑같은 연봉을 받고 싶다면 실컷 손해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초장에 박살을 내야 한다. 제발 부탁하건대 한낱 부지런한 일벌로 만족하지 마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발벗고 나서라.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래야 상사가 얼굴이 안 보인다는 핑계로 당신의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묵살하지 못한다. 물론 도저히 남 앞에 나서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상사와 연봉을 의논하는 자리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임해라. 왜 당신이 회사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인재인지, 왜 당신이 지금 당장 연봉을 올려주어 마땅한 직원인지를 정확히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세와 목소리,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 가슴을 쭉 펴고 고개를 들고 방패를 치켜들고 사장실로 들어가라. 다시 이제 상황을 재구성해 봅니다. 사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저의 탁월한 업무 성과를 연봉에 반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요구하는 순간에는
그게 혹시 뭐 같은 자신 없는 수식어는 과감히 생략해야 한다. 아, 왜요? 지난 4년간 제가 열과성을 다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겁니다.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요. 저는 제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깁니다. 연봉이 이런 저의 노력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오른다면 저의 의욕과 능력도 배가 되겠죠. 이때 시선을 피하지 말고 고개를 똑바로 들어라.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유지하자. 네, 사장은 똑같이 말합니다. 실비야, 내가 실비를 얼마 높이 평가하는지 알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서 좀 당황스럽네요. 알다시피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고요. 네, 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업이 힘든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부서나 제 개인적인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잊지 마라. 당신의 남자 동료들은 모조리 당신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부탁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러 온 것이다. 그 사실을 명심해라. 뭐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도 얼마 전에 정리해고를 단행했어요. 라면서 협박을 하죠, 사장님이. 하지만 그 사실은 당신의 요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그냥 알아두는 정도에서 그치면 된다. 아, 네, 그렇군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실비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거든요. 솔직히 프레젠테이션이나 고객 면담에서 실비아가 뭐랄까 주도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점을 무시할 수가 없죠. 사장님,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가 벌써 4년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그 직원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정말 훌륭한 상사이시죠.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저희 부서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도 저도 다 아는 사실이죠. 저는 월 450유로 인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 언제가 좋을까요? 이건 단순한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다. 순발력을 넘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셀프 마케팅과 대화의 기술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정말로 이 모든 것은 올바른 자아상과 사전 준비에 달려있다. 실비아는 매번 사장의 말을 인정하고 그 위에 자신의 주장을 실었다. 또 자신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나아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약간 높게 제시하여 사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그렇다.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 자, 그래서 연봉 협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상대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당신은 만인의 마음에 들 수 없다. 실비아처럼 힘든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꾸어라.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다. 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앞에 하나의 사례고요. 뒤에 가면 어떻게 좀 말하는 게 더 좋을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순발력 레슨. 망설이지 않는다. 기죽지 않는다. 내 자존감은 내가 지킨다. 해서 이제 뭐 계속 예시를 들어줍니다. 자, 레슨 1. 너무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책은 아니겠죠. 근데 뭔가 여자들이 좀 상대방의 마음을 더 헤아리려고 하는 게 있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문희정님은 뉴스에서 최순실이 할 때 시리가 커졌다고? 네, 주목님은 앞에 나서는 걸 잘 못하는 분이 순발력과 당당함이 생기면 다른 일 알아보겠죠 라고 했는데, 뭐 이번에 얘기는 그거예요. 연습하면 는다. 뭐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요. 방패를 들어 날아온 공격을 튕겨내라. 튕겨낸다는 말은 쉽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온갖 불쾌한 말들이 거침없이 날아와 우리의 머리에 박힌다. 그럼 스트레스가 쌓인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다. 생각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생각을 해야 한다. 대답을 찾아야 하니까. 그것도 최대 3초 안에. 저도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3초 안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지 생각하지 말고 받아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자, 이런 것도 되게 공감할 만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건축가인 나디네는 1년 전에 엄마가 되었다. 출산 이후 그녀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고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 다시 일터로 복귀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결정했다. 물론 아직 어린 아들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출근까지는 아직 4주가 남았으므로 오늘 나디네는 아들을 데리고 문화센터 유아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안녕 나디네, 여기로 와요. 여기 자리 있어요. 클라우디아가 그녀에게 손짓을 한다. 두 사람은 몇 주 전에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이다. 뭐 독일도 다 그런가 봐요. 그죠? 이렇게 문센에서 만난 엄마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죠. 얼굴을 보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 엄마들이 신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명단이 차례로 돌아갔다. 나디네는 이제 다음 달 수강 신청인데 그걸 안 하고 종이를 클라우디아에게 넘겼다. 응? 왜 안 해요? 클라우디아가 물었다. 다음 달부터 출근하거든요. 노아는 어린이집에 보낼 거예요. 두 사람이 어린이집 상황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클라우디아가 불쑥 이런 말을 던졌다. 나디네, 자기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궁금해요. 1년 후에 남한테 떠맡길 거면 뭐하러 애를 낳아요? 나는 상상이 안 돼요. 공격이 들어왔죠? 당신이 엄마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기분이 어떤가?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같은 여자이자 엄마가 저런 공격을 날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 일하는 여자와 일하지 않는 여자. 어느 쪽이 더 잘났나? 어느 쪽이 더 좋은 엄마인가? 클라우디아는 나디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이고 싶어도 되게 미안함이 있는데, 그죠? 나디네에게 세상은 나쁜 엄마라는 이름의 구두를 내밀었다. 그 자리에서 나디네가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녀의 주체성은 망가진다. 그날 오전도 망가진다. 화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무 말도 못한 자신에게 제일 화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화로 인해 지금 자신이 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것이며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주체성을 잃는 것보다 삶의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화로 낭비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성들이여 방패를 치켜들어라. 이런 비난을 튕겨버려라. 가슴을 쭉 펴고 등을 똑바로 세우고 이렇게 대답하라. 클라우디아,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토르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역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은 이것도 괜찮다. 자기가 말하는 남들한테 떠맡긴다는 것이 다른 애들하고 어울려 재밌게 노는 거라면 맞아요. 당신 말대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데 남한테 떠맡기는 거냐. 이건 어떤가? 난 클라우디아의 의견 물어본 적 없는데요. 지금 이거 너무 통쾌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해본다면 가능한 대답은 끝도 없이 떠오를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소중한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다. 발에 안 맞는 구두는 아예 발에 끼워볼 생각도 하지 말고 거절해야 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다 쓰여진 대본이니까 굉장히 막 톡톡 쏘면서 쿨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준봉님 싸우자는 건가 이랬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못하고 넘어가다 보면 굉장히 내가 상처를 받기가 쉬우니까 안물 안궁 뭐 이런. 네, 그래서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계속 사실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줄을 쳐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이런 말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다. 나는 자기의 전문 코치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조명의 문제, 초점의 문제이다. 우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저울질하는 거냐의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잘 못하는 일을 꼽아보면 700만 가지 정도 된다. 물구나무 서기, 남에게 조언하기, 마루 운동하기, 고등수학, 중등수학, 뭐 일반 수학,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다 써보라고 한다면 200페이지는 무난히 넘을 것이다. 최소 200페이지다. 그렇지만 내가 썩 잘하는 것들도 그만큼 많다.
좋은 엄마 되기, 남편과 농담 따먹기, 연설하기, 책 쓰기, 요리하기, 큰 소리로 웃기, 천하태평으로 살기. 문제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이다. 내가 못하는 것들만 쳐다볼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나의 장점이나 강점에 집중할 것인가? 헤드라이트에 불빛을 돌리고 또 돌려 샅샅이 비추어 보라. 문제는 초점이다. 모든 약점에도 강점이 숨어 있는 법, 그 강점만 찾아내면 된다. 나의 성격을 다르게 조명해보라는 말이 부정적 면모를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저 너무 많은 조명을 그곳으로 비추지는 말라는 말이다. 그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 난 내가 좋아. 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나를 천천히 살펴봐야 해. 그럼 결국 날 좋아하게 될 거야. 당신의 장점은 무엇일까? 당신이 특히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왜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이 하고 싶을까? 어디에든 적어보자. 적어야 머릿속에 남는다. 하면서 이 책도 똑같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걸 적어보라고 이렇게 해요. 자존감 책들, 요즘 나오는 책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쿨하게 거절하고 싫은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가 그런 거면 실전 대화에서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라는 챕터 3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다. 예전에 대형 출판사 입사 시험에 2차까지 합격해서 최종 면접을 본 적이 있다. 그날 나는 출근하면 살림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나는 그 질문을 까다로운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테스트인 줄로만 알았다. 어쨌든 어려운 취업 과목은 2차까지 통과한 만큼 채용될 확률도 높은 터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남성 지원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나요? 그러나 그건 테스트가 아니었다. 결국 나는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그다지 후회하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가? 나는 아니다. 이거 되게 여자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겠죠.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제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 LOB의 발행인 베스테 포프마 선생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사례가 일반적인 문제인지를 알고 싶었다. 솔직히 말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사람들도 변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기업이 드물 정도니까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려면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이 가족 친화적 복지 정책을 강조하지만 그건 그저 법망을 피하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하죠. 사실 그따위 불법 질문에는 거짓 대답을 한 듯 무슨 대수겠습니까? 한 여성 독자는 그런 질문을 받고서 일부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임신을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 낳기 전까지는 이직도 잘 안 되고 또 승진이나 주요한 일을 안 맡겨준다고 해요. 임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죠. 여성들이 순발력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만사를 조금 더 게임처럼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치고받고 한판 크게 언쟁을 벌인 후에는 상대와 맥주 한 잔을 하며 풀 줄도 알아야겠고요. 별일 아닌 것에 상처받지 않고 상대의 말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발력 있는 대응도 훨씬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만약에 면접관이 자녀가 한 명이시군요. 몇 명 더 낳을 생각이세요? 라고 이런 질문 받는다면 꼭 대답을 할 필요는 없다. 논리적인 대답이 필수가 아니라는 뜻이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킬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말합니다. 몇 명 낳을지는 연봉에 달렸겠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연봉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아다르고 어다른 법이다.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다. 어조가 올바르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자, 이 기술의 장점은 내용 없는 대답을 던져서 대화의 흐름을 핵심 주제로 되돌린다는 데 있다. 질문은 흘려듣고 대답은 팩트에 집중한다.
따지고 보면 이 자리는 면접장이지 가족계획연구소가 아니지 않은가. 사장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웃고 넘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꼭 이런 곳에서 일을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길 바란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은 속담이나 명언을 활용해서 이제 유머 있게 넘어가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늘의 제 뜻을 제가 어찌 알겠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라. 그리고 말이 끝나면 살짝 웃어보자. 네, 이렇게 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개인사적인 질문이고 불법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로 유쾌하게 맞받아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약 면접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아이러니로 대답했을 것이다. 이 회사에 다니려면 몇 명을 낳아야 되나요? 대답의 내용이 뾰족할수록 말투는 부드러워야 한다. 제가 지금 좀 뾰족하게 대답했죠? 이 회사에 다니려면 몇 명을 낳아야 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뻔뻔하고 까칠한 인상이 아니라 순발력 있고 유머러스한 인상이다. 사방으로 들이받아서 초토화된 전쟁터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선을 긋고 싶을 뿐이다. 상대방에게 아이러니를 이해할 머리가 있다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물론 이런 순발력은 유머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수이다. 라고. 쉽진 않지만 연습을 해야겠죠. 이런 것도 되게 이걸 잘하고 싶은데요. 상대가 날린 화살을 그대로 돌려줘라. 살다 보면 누구나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상대가 저런 말을 할 줄 상상도 못했기에 혹은 상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멍하니 바라만 보게 되는 순간 말이다. 이 저자가 유방암으로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대요. 아프고 난 후 탱탱한 가짜 가슴을 달고서 쇼핑을 하러 갔다. 그래서 수영복 쇼핑을 했는데 입어보니 딱 맞았대요. 예전 가슴이었다면 안 어울렸을 텐데 완전 끝내줬다. 판매 직원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물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직원이 고민된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내 항암 포트 자국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저 부분이 하면서 집게 손가락으로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안 가려지네요. 보기가 안 좋아요. 대단한 직원이다.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골라 행복에 겨운 손님을 불과 0.3초 만에 전국에서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곧바로 내 입에서 대답이 튀어나왔다. 저기요, 저도 이 부분이 나는 똑같이 고민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집게 손가락으로 그녀의 입을 가리켰다. 보기가 안 좋은데요? 가리면 안 될까요? 그 직원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정말이지 나는 그 멋진 하루를 한 사람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날 즉흥적으로 사용한 기술을 역공이라고 부른다.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상대가 한 말에 화살 끝을 방향만 바꾸어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 기술을 기가 막히게 사용한 사람들이 2명 있다. 그 중에 한 명은 윈스턴 처칠인데 상류층 행사에 참석한 처칠에게 여성이 무례한 말을 던졌다.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면 독을 먹였을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역공법으로 응답했다. 당신이 내 아내라면 그 독을 마시겠어. 네. 그래서 당신 같은 아내가 있느니 차라리 내가 그 독약을 먹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죠. 이런 식으로 좀 유머를 활용해서 역공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가 흥분할수록 침착해야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역공을 날리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 책 제목 되게 관심 가게 생겼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라는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준목님 말대로 약간 어그레시브의 책 전체적으로 그걸 왜 당하고 참냐, 참지 말고 말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까 어저께 라라랜드 봤는데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 굉장히 순발력 있게 두 사람이 대화를 막 하잖아요. 막 서로 막 물고 나중에는 연인이 되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렇게 순발력 있게 막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저게 대본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이나 화살이 되는 말을 알렸을 때 내가 거기서 멋지게 받아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 책은 좀 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해서 그런 말들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좋겠다. 특히나 유머나 아이러니 같은 방법들을 잘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현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착한 증후군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쌓아두면 자기 손해일 걸 알았으면 합니다. 저도 좀 공감이 가요. 저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능을 활용해 보려고 이렇게 산타 모드로